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문형철입니다. 바다에서 조업 중에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납북 귀환 어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간첩으로 몰려 온갖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또 다른 피해자인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해 최근에서야 우리 사회가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고 지난해에는 전남 지역에서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각종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의 당사자인 심평옥님 나오셨습니다. 심평옥입니다. 네, 다음으로 변상철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 찬스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종섭 전남도의원 소개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심평옥 어르신, 네, 어렵게 이 자리 나와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1971년도에 연평도 인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북한에 납치됐고 또 1년 뒤에 다시 남한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뭐 당시 상황을 좀 떠올리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때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연도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 연평도에서 조기잡이를 갔었는데 그 조기잡이 하는데 해경대가 함대가 와가지고 이게 방수로 이제 조사를 한 것이지요. 근데 그 당시 저희들은 덕적대가 그 석을 신고를 한 것을 전라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신고 안 했다고 해갖고 이제 빨리 어장을 빼갖고 넘어라고 그랬는데. 네. 근데 어장을 빼고 있는데 안개가 그냥 들어와 본 겁니다. 안개가 들어오니까 저 배 혼천가 아니라 수십 척이 그때는 연필도 저기가 많이 나올 때니까 수십 척이 옆에 있는데 안개가 들어오니까 이제 빼갖고 남아 하는 동안에 이제 납치를 당한 것이지요. 네. 예. 그리고 돌아오셔서는 재판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뭐라고요? 돌아오셔서는 재판까지 받으셨죠? 예, 거기서 이제 1년 거기서 살고 또 여기 또 이제 인천을 이제 귀향했지요. 예, 인천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똑똑한데 일주일 거기서 조사를 받았는가 어쨌는가는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가 거기서 조사하고 또 중앙점검으로 또 갔습니다. 네. 예, 서울까지 갔어요. 네. 예. 그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일명 독립모 사건으로 불리는데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소장님? 금방 그 심평욱 선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은 생계를 위해서 조업을 하던 중에 연평도 근해에서 조기 작업을 하던 그 독립모 선박을 북한 경비정이 납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 1년 정도 억류되어서 감금 생활을 하다가 귀환을 했는데 인천경찰서나 여수경찰서, 중앙정보부에서 자진 월북했다라고 하는 허위 사실을 모진 고문 불법 감금을 통해서 허위 자백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국가보안법, 방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선장님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네. 나머지 선원들도 모두 징역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아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이 독립모 사건과 같이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네. 북한에 납치된 선박이 약 450척 정도 되고 또 납치된 어부들은 3,6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맞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통계라든가 당시 1980년대 그 치안본부, 지금 내무부죠. 내무부에서 밝혔던 통계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략 3,600명 정도의 피해 인원들이 발생했던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게 인원들이 좀 많아진 이유는 그 1950년대 그 전쟁 이후에 그 한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의 그 정치적인 형세가 좋지 않을 때마다 그 정치적인 어떤 불안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어업하고 있는 그 선박들을 납치해서 한 해에 수십 척씩 납치해서 협상 조건을 이렇게 내세우는 다시 말하면 권력을 좀 유지하는데 이 납북귀환 어부들을 사용했다. 근데 여기서 좀 큰 문제는 한 해에 수십 척씩 배들이 넘어가는데
당국에서 이를 보호하거나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크고요. 오히려 해군이나 해경에서는 이분들을 막으려고 또는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보다는 어루저지선을 아주 소극적으로 내려버려서 그 조업 구역을 제한해버리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들만 썼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 해 막 그렇게 10척, 20척씩 아마 북한에 납치되어 간다 그러면 아마 국내 정세상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좀 정서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전남 지역 납북 거부 피해자가 1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의원님 실제로는 피해자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변상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1987년도에 그 490여 척에 3,600여 명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조사를 하고 수산업법이나 방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던 분들에 대한 지난본부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자체에다가 이 사항을 좀 배부를 했어요. 혹시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지 이분들의 좀 실험 파악을 해볼 수 있냐라고 했었을 때 한 600여 명. 그래서 거의 3,600여 명 중에 6분의 1 수준의 이제 확보가 된 거죠. 그 확보가 됐었을 때 강원도가 191명, 인천이 51명, 전라북도가 35명, 전남이 32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10여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통계의 어떤 비중치를 가져왔을 때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최소 50명 이상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신안이나 진도, 안도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도서 지역에 이제 어업 활동이 좀 왕성했던 곳이어서 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좀 추정됩니다. 네. 이 납북 귀환 어부들이 남한으로 돌아와서 방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이런 거 위반했다 이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네.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실제로 이분들이 불법 행위를 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조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바다로 나가서 조업하던 중에 북한 경비정이나 해군에 납치된 것인데 실제로는 이분들에게 적용했던 혐의가 고의로 군사분계선을 월선했다라고 하는 점과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을 찬양했다, 또 그들에게 동조했다 이런 내용들로 처벌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분들이 고의로 월선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고 또 당시에 북한에 감금되어 있던 1년간의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포로 같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로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북한 당국에서 어디 관광을 가거나 또는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사실은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남한을 다시 선택해서 돌아온 분들인데 네. 이걸 국가보안법이나 방공법으로 고의로 월선했다거나 또는 북한을 찬양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안타까운 일인 거죠. 네. 당시 뭐 재판 자료들이 좀 남아 있긴 할 건데 네네. 우리 측 선박이 어로저지선을 넘었다 이 부분이 확인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장비들이 발달해서 GPS라든가 또는 레이더 같은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60년대, 70년대 선박, 특히 독립호 같은 경우에 71년도에 그 납북이 됐는데 그런 선박들 같은 경우에 주로 목선에 갖고 있어봐야 장비라고는 나침반밖에 없습니다. 그 바다에는 군사분계선처럼 육상처럼 이렇게 철책이 있거나 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가 사실은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해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경우에 전자장비도 없는데 고의로 월선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그러면 어디서 찾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환했던 선원들을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통해서 월선하고 월북했다라고 하는 강요에 의한 자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들어서 당시 법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처벌을 했다는 것이죠.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재심을 통해서 그 판단했던 법원들은 월선의 증거가 없지 않느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검찰에게 꾸짖듯이 그런 것들을 판결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의원님 방금 예.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납북 귀환 어부들이 남한으로 돌아와서 고문을 받고 유죄 판결까지 받고 또 연좌제로 인해서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했다는데 뭐 들으신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분들이 이제 어부로서 북에 갔다가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귀환을 해 왔잖아요. 그래도 가족이 있고
조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왔는데 모처에 일단 수감이 됩니다. 그곳에 이제 갇혀서 며칠간 아니면 길게는 뭐 한 달간도 이제 고문, 폭력, 협박 뭐 이런 가정 속에서 진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서로 이동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죠. 그럴 때 당했던 어떤 이제 그 고문과 폭력 행위가 너무나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지금 진행이 됐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석방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자기 마을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을 공동체에서 이것을 좀 이분들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이렇게 포용을 하고 같이 공동체 일원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형사들이나 경찰들이 상주를 하다시피 하면서 계속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심평욱 선장님 같은 경우도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서 녹음을 하게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감시를 해서 늘 보고를 하게 하고 저 사람은 간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따돌림을 시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공동체로부터 배제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던 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6.25 전쟁 전후부터 계속 이 사회의 가장 최악의 악습이었던 연자제라는 제도에 옥매져 있었던 거죠. 심평욱 선장님 같은 경우도 그 아드님이 한전에 입사를 해서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보통 시험에 합격하면 그냥 곧바로 취직이 되거나 이렇게 채용이 되는데 상당 기간 신원조회를 거쳤던가. 그리고 예를 들면 마을에서 능력이 출중하거든요. 충분한 어떤 리더십도 있고 이러니까 선장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이나 이런 직책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님이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이제 학생이었던 거죠.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 자취방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그 학생이 지금 잘 있냐? 이런 감시 감독을 하는 그런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 연자제로 인해서 사실상 좀 국민으로서의 어떤 좀 제대로 된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하는 네. 예, 따돌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남아 있는 거 그리고 본인들에게는 이제 그 상처가 깊게 내재가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좀 피해 사례가 좀 여러 가지가 그렇게 있었고 실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당한 거, 내가 업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북에 다녀왔던 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이렇게 간첩죄로 몰린 건 나는 참을 수 있는데 우리 자식들까지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이런 상황까지 몰리는 것은 너무나 억울했고 가슴이 아팠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던 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점들 때문에 결국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 분들이 많은데 심평욱 어르신께서는 아직 고향인 적금도에 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동안 뭐 말 못할 어려움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형을 살고 이제 집에 가니까 곤란하지요. 근데 이제 제가 순천에 저 광주에 있을 때 큰딸, 둘째 딸이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집에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버님한테 편지를 냈어요. 좀 중학교만 보내주고 제가 나가서 벌어갖겠다 하는데 안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나가 보니까 학교를 못 가고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거지. 얘들은 다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저를 묶어놔버리는 거니까. 예, 말하자면 항시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입출한계가 배에서 피로운 것인데 평욱이한테는 입출한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집 밖을 나가면 몇 시에 가고 몇 킬로까지 갔다 왔냐고 또 집에 오면 그 시간을 쪼개오고 그 당시는 이제 벌어먹고 살라니까요. 다 아무런 엄마라도. 그 당시에는 전부 무동료성입니다. 예, 무동료성인데 때는 또 배가 없잖아요. 무동료세라도. 그 옆에 배를 가면 누구 배를 갔다 와서 몇 시에 어디까지 무슨 바다를 갔다 왔다는 것까지 다 기재를 해서 합니다. 그것이 3년 동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막상 그 당시는 저인망이라든가 안강망이 돈을 잘 벌 때입니다.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선장을 했기 때문에 가면 서류로 써주게 돼 있어요. 무조건. 밖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만 얘들을 학교를 못 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놈이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집이 형편이 못해 고등학교를 못 가게 생겼으니까 부산 해양고를 갔어요. 예. 집에서는 돈을 못 보태줘서 학교를 고등학교를 못 다니게 생겼으니까 책가방 하나 들고 부산 해양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당시는 국외도 3개시였습니다. 그 당시는 국외도 3개시. 이제 3개시는 부산하고 서울하고 인천시 그때는 3개뿐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 구도 3개시에서 인재 한 명씩 찾추는데 부산 직할수에서 저 아들이 대당됐어요. 네. 전두환 대통령 때입니다. 그 갔다 왔는데 이제 항해사를 갔다 와서 이제 그때는 대학교를 가려면 수대나 저 해대는 기관과는 납부금을 안 냈는데 항해과는 납부금을 내야 한답니다. 그 당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해양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3등 항해사를 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안 돼서 배를 다니지 마라. 이제 그래갖고 내렸는데 이제 회사에 들어갖고 이제 교통사고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네. 제가 돈 있어서 해대나 수대를 상가를 보내시면은 그 애가 살았을 것인데 돈을 못 도와주니까 아까 아들 하나 교통사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섬에 살아도 얘들이 어쨌든 간에 착실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활동을 못하니까 묶어버려 놓으니까요. 얘들도 학교를 다 못 보내고 그랬습니다. 네. 참, 이 기본적인 생업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고 또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았는데 진화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 추가로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 이기진화위에서 이번에 납북기한어부에 대해서 개별 결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납북기한어부에 대한 종합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각각 신청했던 피해자들이 사건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각각 아까 지금 금방 심평옥 선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사자에 대한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 주거 제한, 또 결혼, 또 심지어는 군 입대에 대한 제한들까지 가불병으로 나눠서 군 입대,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되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보내지 않는 이런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차별이었고 법에도 없는 그 2차 가해였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매년 그 요시찰 카드라고 해서 카드로 작성을 해서 각 지방 경찰청 또는 각 지방 파출소에서 그 부분을 관리해서 매년 검찰이라든가 법무부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실적 강요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또 무리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내 또 자녀들의 어떤 경제적 상황들 또 학교에서의 생활들 심지어 세간의 소문들까지 다 수집을 해서 그걸 카드로 작성을 해서 당국에 보고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져서 사실상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찬살 없는 감옥 생활을 수십 년간 계속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럼 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 이번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지난해 대검찰청이 이 납북기한어부 100여 명에 대해서 직권재심을 청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배경과 취지에서 이뤄진 건가요? 아무래도 법무부라든가 검찰에서 납북기한어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졌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납북기한어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납북기한어부 문제 같은 경우에 그 납북기한어부를 갔던 배들 특히 국가기록원에서 당시 그 어선들을 또는 선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강간 가혹행위 또 무리한 수사 인원들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확인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부 선원들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게 되니 실제로는 검찰에서도 선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명이 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은 선박의 그 선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납북됐다가 함께 돌아온 처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서 일부 선원이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선원들도 무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직권으로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도 재심을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안타까운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선박 400여 척이 넘는 선박들에 대해서 대검이 이렇게 직권재심을 하겠다. 4.3이나 5.18 사건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인들이 노력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는 사건에 한해서만 여타의 다른 선원들도 직권 재심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이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권 재심을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언급됐지만 납북 귀환 여부가 총 현재 3,600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재심 대상은 몇 명인지 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법무부나 검찰에서 그 직권 재심 또는 재심 신청 대상자들이 얼마나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없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언론에 그 나타냈던 그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동해안과 서해안에 지금까지 재심을 완료했거나 또는 직권 재심을 신청한 인원들이 대략 한 200여 명 정도 되고요.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재심 신청을 해서 무죄를 받았던 인원들까지 합친다 해도 대략 300여 명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납북귀환 피해자들이 3,600여 명이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지금 직권에 미치거나 재심에 이르거나 또는 재심을 하는 피해자들은 전체 인원의 10%도 아직 못 미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정말 안타까운데 우리 심평옥 선생님께서는 작년에 재심 통해서 무죄 선고받으셨죠? 네. 네, 참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감회가 어떠셨어요? 그래서 죽어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것이 참아 나온 것이 50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늙은이한테 최고 인생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무죄라는.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보니 5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다가 이제 입을 열 수는 있는데 너무 늙어버렸단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정의의 입이 늙었다 그럽니다. 정의의 입이 어디 나가면 저는 정의만 따진 사람인데 이제 늙어놓으니까 누가 말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가 하는 말이 폐옥이 정의의 입이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50년 만에 이루어진 무죄 판결, 뭐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 어떻습니까? 특히 독립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집중되었던 납북귀환 여부 피해 사실들에 대해서 조명이 되었다면 독립모의 이번에 재심에서의 무죄 선고로 인해서 남해에서 특히 전남에서 피해 사실들이 처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독립모 사건 이후로 뭐 영조라든가 또 이런 탁성호라든가 이런 배들이 계속 재심 신청을 하게 되고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이런 사실은 이제 불씨 단초가 된 것에 대해서 큰 역할들을 하셨고요. 아마 뒤에도 이 독립모 선고 이후에 많은 피해자분들이 더 밖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무죄가 선고됐다면 당연히 이 국가 배상이 뒤따라야 될 네, 건데, 예,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어요? 형사부상이나 민사, 그러니까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절차에 따르기는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나이가 너무 늙어버리셨고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나버린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사실 뭐 그 얼마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네. 다만 그 적절한 그 본인과 가족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 국가가 이러이러한 금액들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할 때 법무부라든가 이쪽에서 계속 지금 그 금액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항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정말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는 것인가 또 적절하게 이게 보상하고 배상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좀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또 일부는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아낸 상태인데 의원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재심을 거부하는 피해자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참으로 좀 비극적인 것이죠. 방금 우리 심평옥 선장님 계시는 그 독립모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나 그리고 납북을 당했다가 돌아오시는 어부들의 그 용기였던 거라고 봅니다. 그런 자기들이 그렇게 당했고 억압돼 있는 상태, 트라우마로부터 이제 억눌러져 있었던 이 상황에서 그래도 마지막 시점이라도 이 용기를 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가족들이 사실 이제 마을에서 작은 이제 소송 문제로 경찰서에 심평욱 선장으로 오라고 했었을 때, 출두하라고 했었을 때, 그 트라우마가 재현이 되는 거죠, 이제. 깊숙이 몸에 가지고 내재되어 있는 상처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도 갑자기 그걸 놀랬다는 거죠, 당시 상황에서.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가족이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 즉, 재심을 신청해야 되겠다. 이 재심이 첫 고리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트라우마를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인 용어로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해당 당사자는 굉장히 견뎌내기 힘든 그런 고통인 거죠. 근데 이 고통에 대한 것이 장기간 조금 내재되어 있는 거 최소 50년 이상 끌어와 버린 거잖아요. 어디에 말도 못하고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슴 웅어리를 한우를 안고 왔었는데 다양스럽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면서 이제 방향이 좀 전환이 되는 거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이런 트라우마가 이 반복적으로 좀 재현이 됐던 것은 4.19 직후에 사실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민주화 분위기를 좀 탔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 정권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 이전에 6.25 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자들이나 이분들 유족들이 이제 이 국가에 대해서 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을 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단체도 결성했고. 그랬는데 박정희 군사정권이 그분들 유족들을 또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또 구속을 시키고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국가가 신뢰할 수가 없구나. 진실을 국가에 의지해서 밝혀낼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좀 재현된 상황을 봐왔고요. 특히 우리 여수 같은 경우도 아픈 상처였던 여수 11구 사건. 이 사건에 지금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일부 사람들은 접수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국가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는 우리 납북 귀한 어부들에게도 같이 나타났다고 보고요. 정말 이 재심을 포기하는 것은 그 상처, 그 폭력으로부터 당했던 아픔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재심이라는 그 자체까지 포기했던 거 아니냐. 이런 아픔의 그 모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신성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그런 트라우마를 좀 치유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좀 추진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전라남도에서 그 광주에 이제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있습니다만은 이 납북 귀한 어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령자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긴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유족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가로부터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 첫 단추라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치유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즉 후속적인 건데 국가가 먼저 진정성 있게 명예 회복을 시켜야 되고 이분들에 대한 법률적인 이제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정신적인 배보상도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어떤 사과가 다시 한번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트라우마 자체가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긴 시간 동안 그 내재되어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트라우마를 간직한 사람들은 이 고통의 흔적 자체를 쉽게 지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 그 트라우마 치유센터나 이런 프로그램, 심리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좀 적용이 되면서 이분들의 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가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진아이가 검찰에 사과를 해라라고 권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나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진실화해위원회라는 이름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규명이 되었는데 화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별결정문에서도 납북 귀한 어부들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이분들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권고했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수사기관은 현재까지는 찾아보기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를 했었던 사람들이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뭐 진심 어린 화해와 그 사과를 시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지만 이게 과연 누구로부터의 무죄인가라고 하는 그런 먹먹함이 좀 드실 수 있고요. 네. 오히려 국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심 중에 검찰이 항소를 한다거나 또는 국가배상에서 법무부가 항고를 한다는가 이런 태도로 정말 이 국가기관이 반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런 행동들이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의원님, 도의회 차원에서 이 납북 귀환 어부들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추진이 되고 있나요, 현재는? 지금 이제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상황과 실태를 파악을 했었고요. 2022년도에요. 그리고 지금 작년 23년도 4월에 이제 조례까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에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좀 상세히 좀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지난달 10월 29일 날 어부의 상처 치유의 닷을 내리다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첫 간담회 겸 치유 상담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례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제 이 특별법 같은 것이 제정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더 확실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트라우마 치유에 대해서 우리 피해 당사자인 어부들과 가족들까지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에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그 교육 그리고 심리 상담, 치유 프로그램이 좀 정확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피해 보상이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이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납북귀환 어부 전체 피해 숫자에 비해서 지금 파악된 인원들 실제로 그 파악된 인원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노령으로 사망을 했다거나 이 조업하시다가 납북되셨던 분들의 특성상 도서 산간 지역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렇게 진실화위원회 과거사법이 만들어져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시거나 유족들이 본인들이 대상인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자라든가 유족, 적어도 3,600명 이상이 되는 요 피해자들, 과거에 밝혔던 이 피해자들을 직접 확인해서 이 당신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진실규명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펼쳐야 되는 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이미 나이가 너무 드셨고 과거의 고문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지원, 의료 지원, 또 트라우마들이 굉장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크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심리 상담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런 납북귀환 어부에 대한 기억 작업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추모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히 이런 피해자들을 잊지 않는 그런 활동들이 법으로 좀 제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은 전남도에서 이번에 만들어주셨던 어떤 조례라든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라든가 활동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의 어떤 모범 사례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네,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재심에서 우리가 무죄를 받은 어떤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피해자 개인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이 법률적인 또 소송을 진행해야 되고 자신들을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비용,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고령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서도 특별법이 좀 빨리 제정이 돼야지 이분들에 대한 구제와 지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부의 사과도 꼭 필요하고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한 피해 보상 특별법 정확히 말해서
꼭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죠. 네. 예. 뭐 그 밖에도 또 명예 회복이나 아니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책 지금 당장 뭐 시행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어차피 특별법은 시한이 좀 필요한 거라서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피해자들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체 3,600명들이 다 확인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무죄를 통해서 진실규명이 되었던 분들,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자치 조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지원이라든가 생계 지원,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취업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을 겪었던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의료 지원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선행해서 이분들에게 대한 것들을 좀 지원하고 이런 방송들이나 언론들을 통해서 기존에 가졌었던 내가 범죄자다 또는 내가 빨갱이다라고 하는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주원굿이라든가 손가락질을 드러내서 이분들이 피해자다라고 하는 사회 공동체적인 어떤 인식들을 함양하는데 언론들이 더욱더 좀 이렇게 노력해준다 그러면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조금 더 빠르게 진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납북 귀환어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심평옥 어르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앙정보부에 갔다 온 것도 5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식구들도 함도 모르고요. 이번에 조사 때 나왔지만은 해나 자식한테 해나 폐가 갖고 싶어서 입 다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물건이 금전을 보상한다고 해서 저 50년 동안의 젊음이 돌아오겠습니까? 돈 했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물건이 또 한 가지가 뭐 있는 거니 법원에서 판결도 내지만 판결도 내리고 결정적인 것도 하는데 거슬리면 안 돼요. 그 뭡니까 집행이 판결 내로 결정 내리시면 따로 집행을 해서 그분들한테 다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빨리 집행을 해서 선처를 좀 부탁드리고 더군다나 우리 선원들 좀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어느 게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종섭 의원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우리 납북 귀환어부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갔던 거죠. 근데 이제 국가가 사실은 자기 국민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에 끌려갔었고 다시 귀환을 해 왔었는데 이분들에게 간첩죄, 수산업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죄를 씌워서 근 50년 이상을 이렇게 고통의 나락에 지금 빠뜨려 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제 최근에 재심이 이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새로운 이제 전환점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대로 자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가. 그리고 또 국가가 이분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면서 간첩 등으로 몰아서 피해를 줬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납북 귀환어부들이 자기들이 잘못이 아니라는가. 이 부분에 사회적인 환경이 이제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사회 공동체가 이 납북 귀환어부들은 우리 이웃이고 우리 행제인데 이런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치유가 되고 오랫동안 안고 있었던 트라우마도 치유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점 민주주의와 인권의 국가로서 좀 더 이상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래서 국가의 진정성 있는 명예회복과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상철 소장님. 네, 단일 사건으로는 사실 최대의 피해자가 나온 사건이 바로 이 납북 귀환어부 사건입니다. 물론 기간은 좀 오래되었지만 목선 하나의 의지에서 그 높은 파도에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이런 국가의 폭력 상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국가가 올바르게 진실을 규명하고
이분들에 대한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특별법. 그래서 지금 밝혀지고 드러난 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못한, 그리고 여전히 본인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홍글씨가 찍혀 있는 어떤 범죄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깰 수 있고 이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인식들이라든가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토론회라든가 또 전남에서의 이 그 조례가 그런 특별법 제정이나 진실규명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납북 귀환어부 사건의 피해자인 심평옥 어르신, 또 변상철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 찬스 소장, 주정섭 전남도의원이었습니다. 북한에 끌려갔다 돌아온 어부들에게 정부는 누명을 씌워 재판에 넘겼고 결국 이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도 발생했지만 50년이 넘은 지금까지 진상규명조차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